네, 민주당의 전략 이춘석 내주고 권선동, 이준석 같이 제명.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춘석이라는 사람은요, 호남의 기득권이에요. 민주당이 왜 이춘석이나 이런 4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손을 못 대냐면, 호남 토 세력들이 이계호, 이춘석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호남의 토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잘 걸린 거죠. 응? 호남의 토 세력들이고 기득권이라서 늘 선거가 있으면 얘네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다가 거의 협박성으로 이런 선거 조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춘석이나 이런 애들을 감히 사실 물갈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걸려갖고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이 빠르게 정청래 의원님이 제명을 시켰고, 여러분들 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의원님이 호남에 공을 들이냐면요, 호남 정치인들 물갈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춘석이나 이런 자들이 자기 제명시켰다 그래갖고 또 그 자기 지지하는 그 토 세력들과 해서 민주당이 흠집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좀 정치 이면에는 호남의 4선까지 하면 이춘석이가 익산에서 나름 자기 조직을 갖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호남에 길들이는 열성적으로 호남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발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물갈이를 지금 하는 거라서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제명시키고 그런 것들이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 당연히 이춘석 제명안이 넘어오면 통과를,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텐데, 여기서 이제 발빠르게 이춘석만 날릴 수는 없잖아. 정치적 전략으로 봐봐요. 봐라, 우리는 민주당 4선 국회의원 제명시켰다. 제명시키는 순간 이제 보고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랑 이거 보세요. 바로 접수해 버립니다. 바로 접수해요. 국회의원 권선동 징계안. 이춘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제명 찬성한다. 니들 권선동 징계안 얘네 반대 못하지. 이번에 왜 권선동이는 국회의원 배지 날아갈 확률이 저는 100%라고 봐요. 왜 100%라고 보냐면, 친한계나 지금 국힘당에서도 친윤계 있잖아. 친윤계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거는 당연히 국힘당 안에서도 권선동의 그 반친윤 세력들이 많잖아요. 저 100% 날라가요. 난동이 제명안 이제 올라오고 윤리위원회 가동하고 그러면 6대6이고 나발이고, 저건 제명안 투표로 하는 거거든. 투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투표로 하면 국회의원 제명 투표안이 통과돼 갖고 하면 민주당은 이춘석 제명한다고 하는데 쟤네들이 반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1명 제명되고 국힘당 1명 제명되면 또 뭐가 있죠? 이준석이는 국힘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아갖고 날려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춘석 내주고 권난동, 이준석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권선동이는 제가 이따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토 세력 제거하고 친윤의 핵심이고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권난동이 제명시키고 이준석이도 날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권선동 통일교 억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특검 엄정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명안이 제출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회부를 시켰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6대6이 됐던 걸 정청래 의원님이 국회 본회의에다가 올리지 않았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수정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합의사항이라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정청래 의원님의 몫이에요.
민주당 권선동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통일교 신천지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이춘석이가 중차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제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서는 이번에 권선동이를 쉴드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여러분들 통일교 2인자 금품 제공 진술에 정확히 얘기하면요, 윤 본부장은 통일교 2인자가 아니에요. 좀 언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윤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가 아니라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 2인자예요.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 그 정모 씨라고 하거든요. 걔가 2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학자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놈이 이 비서실장과 얘기를 해서 사실상 권선동이에게 통일교 금고를 열어준 거예요. 제가 저기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고, 통일교 얘기 이왕 나온 거 좀 할게요. 여러분들 통일교는요 왜 어마어마하냐면요, 전세계 2단 중에서 1등이에요. 전세계 2단 중에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통일교의 파워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왜 그러면 권선동이는 한학자에게 무릎을 꿇고 2번이나 절을 하고 왜 돈을 받아왔냐? 통일교의 신도가 33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2단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보면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놈들이 어디가 주요 신앙 지역이냐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정가를 사실상 들었다 놨다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통일교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침투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가평에 얘네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800만 평인가를 갖고 있죠. 가평에. 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무슨 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최상위 조직이 천무원이에요. 천무원이라는 데가 최상위 어떤 의사 결정기구, 그 밑에 막 이렇게 분업이 돼 있어요. 전국에 퍼져 있어요. 신도가 330만 명이에요. 자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겨울에 용평 놀러 가죠. 거기 용평 자체가 다 통일교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일화, 맥콜, 천연사이다 다 통일교 거예요. 예전에 축구단도 소유하고 있었죠. 통일교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있어요. 그 용평 전체가 통일교 거예요. 용평 리조트뿐만 아니라. 가평, 용평, 그 다음에 문선명이가 제일 아꼈다는 데는 구리시에도 있어요. 구리시 스택동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에 퍼져 있고. 그러면 통일교가 권선동한테 돈을 주면서 뭘 요구했냐면요,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거였어요. 가정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정연합이 뭐냐면, 통일교의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전 세계를 하나를 통일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의 통일 국가고 유일한 그 종교가 통일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의, 그래서 국기까지 이 새끼들은 만들어 놓고 그랬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권, 일본의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왜 일본과 크게 관련이 돼 있냐면, 얘네들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 지네들이 꿈꾸는 그 하나의 깃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일본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놈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954년에서 1996년에 통일교의 깃발이에요. 안에 보세요. 이거 완전 일장기죠. 이거 전범기랑 똑같죠. 이게
세계 통일교 실력 연합이라 그래갖고 1954년부터 1996년까지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통일교의 여러분들 이 깃발을 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996년까지 썼던 거고 96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통일교 현재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놈들이 맘만 먹으면 선거판 하나 휘젓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근조라고 보내죠. 근데 통일교 이놈들은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니까 내가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여러분들 거기 잠깐만요, 막 얘네들은 장난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들 막 종교 어떤 여러분들 그 문자 같은 거 받잖아. 저희 어머님이 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은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뭐 저희 부모님이 오늘 입적하셨습니다. 그건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일은 뭐 천주교에서는 선종하셨습니다. 그러죠. 천주교는 선종이라는 말을 쓰고 개신교는 소천이라는 말을 쓰고 불교에서는 입적을 했다라고요.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승화라 그래요. 천상에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보는 거 일반적인 근조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얘네들은 승화라는 개념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고 뭐 그 천국에 갔다 그래갖고 화려한 꽃을 해요. 어디 교회 19일동 이거는 다 통일교인 거예요. 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네들은 죽은 거를 좋은 의미로 승화됐다라고 해서 근조에다가 축을 써요. 요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요런 거 아마 무심코 지나갔지만 이렇게 분홍색 띠에 화려한 꽃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아마 근조 대부분 이런 걸 많이 봤지만 간혹 이런 빨간 거에 축승화 이거 다 통일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번 싹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깃발이 있으면 통일교랑 관계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 통일교는요 사실 이 통일교를 키워준 게 누구냐면 박정희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통일교를 이렇게 사실 2단이거든요. 우리가 통일교라고도 하면 안 돼요. 2단이에요. 이 2단을 키워준 거는 사실 박정희예요. 왜 박정희냐? 박정희가 여러분들 61년에 쿠데타로 1960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반공운동을 하죠. 반공운동을 할 때 통일교의 2단이라서 그 당시에 군부 독재가 무시무시했잖아. 이 문선명이가 박정희에게 잘 보이려고 뭘 만드냐면 국제승공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반공단체. 그래서 아까 그 일본 전범기 같은 그 통일교 깃발이 왜 96년까지 쓰이고 50몇 년대부터 썼냐면 이것들이 박정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닭깎기 마사오고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반공운동을 자기네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연합이라는 말 대신 반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종교단체를 위장한 박정희의 스파이 단체였습니다. 사실 시작이.
그 다음에 이 제가 말씀드린 국제승공연합이라는 반공단체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을 해갖고 그 당시에 북베트남이 승리를 했죠. 베트콩이 승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군과 남베트남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기업을 건드리고 있는 분, 박정희가 사실상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다. 그렇게 좀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힘당 극우 세력들 뿌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뿌리와 같이 하는 놈들이 그래서 윤석열이가 오니까 이렇게 권난동이가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권선동이한테 그래서 이 통일교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 말은 국가 정책이지만 이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교를 정식 교회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윤석열을 돕겠다라는 거였죠. 정확히 보면. 근데 윤석열도 그렇게 하는 못하죠. 개신교들이 정광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 극우들이 윤석열을 지지를 하는데 통일교 2단을 정식 교로 만들어주면 사실상 더 큰 국힘당 지지 세력이 날아가니까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냥 묵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고 김건희 여러분들 그 구속영장을 보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난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가정연합 관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과 청와대의 가정연합 인사를 등여, 이게 가정연합 인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 사람을 용산에다가 등용해달라 그런 거예요. 인사청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뉴스만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통일교 간부들을 용산에서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인사청탁. 그거를 누구한테 했다? 권선동.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과 그런 거를 쇼핑백에 준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이 누구냐면 권선동과 윤 본부장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한학자 총재의 2인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정모 여자가 이 중간에서 금고를 열어서 권선동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검에서 그 한학자 그 2단 사이비 종교의 그 한학자는 누구냐? 문선명이가 1대 교주고 한학자가 2대 교주고 그 한학자의 비서실장이 정모 씨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무원이라는 통일교 2단 통일교의 천무원의 부원장이에요. 가장 실권자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 김건희의 목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결정사항, 왜냐면 한학자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얘가 다 실무적으로 결제를 하고 줬다를 해서 특검에서 이 통일교 그 한학자의 전 비서실장인 천무원 부원장 정모 씨를 소환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가세요? 어렵지 않죠? 우리는 계속 윤 본부장에만 꽂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윤 본부장도 한학자의 비서실장 정모 씨의 오다를 받고, 그러면 특검은 왜 통일교 2인자 정모 씨를 소환했냐? 한학자를 소환하기 전에 결국은 특검의 최종 목표는 한학자예요. 한학자 교주를 소환하기 전에 통일교 2인자 비서실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소환한 것이고, 그러면 이 통일교 2인자 정모 씨를 소환했다는 것은 그 다음 소환은 한학자가 되는 겁니다. 한학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결국은 통일교 2인자 정모 씨를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난동이가 대선 자금으로 그리고 통일교를 교회 인사들을 용산에 인사청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김건희 특검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이 굉장히 저는 수사가 꼼꼼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혜병 특검에서 이원모, 여러분들 이원모 하면 윤석열 사단이었고 친윤 검사였죠. 이 이원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인사비서관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민간인, 그러니까 이원모의 부인을 민간인을 관용 여권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태우고 갔다가 난리가 났었죠. 기억나세요? 그게 여기서 수사해야 될 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원모는 관용 여권이 나오겠죠. 관용 여권. 이원모의 부인은 민간인인데 어떻게 관용 여권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민간인을 관용 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는 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최상병 특검이 이원모 전 비서관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원모가 그 당시에 인사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최혜병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런종섭이에요. 런종섭이가 결국은 범죄자를 빼돌리기 위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주 대사 런종섭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원모가 개입했다라는 걸 특검이 잡은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인사비서관이니까 발빠르게 런종섭을 말도 안 되게 호주 대사로 출국시켜갖고 빼돌릴 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그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교부 장관 조태열 얘네들과 짜고 범인을 빼돌렸다. 그 의혹을 펼치기 위해서 이원모를 압수수색하고 했던 이유는 조태열과 박성재를 잡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태열, 박성재를 잡기 위해서 왜 이 당시에 이렇게 급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냐? 너 개입됐잖아. 너 그 당시에 인사비서관이었잖아. 너 누구의 오다를 받았어? 윤석열의 오다를 받았어? 김건희의 오다를 받았어? 그래서 특검이 이원모, 제가 100% 보면 이원모가 인사비서관으로 간 거는 김건희의 오다였죠. 김건희가 이원모의 부인을 이뻐했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을 데리고 내가 정권을 잡아보니까 여기 타 괜찮아. 아 됐어. 내가 얘기해놨어. 뭐 이지랄 떨었겠지. 지가 권력자인 척. 그래서 특검이 제대로 조준을 한 거죠. 그래서 인사비서관 이원모,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 조태열이 셋이 짜고 런종섭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 그 혐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이원모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특검이 김건희 비화폰을 확보를 했는데 삭제 정황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삭제했는지 지금 그것도 특검이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뭘 봤냐면 여태까지 김건희를 이창수 지검장이나 다 무혐의 처분해줬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8억을 헤쳐먹었다라고 나옵니다. 3,700번을 매매를 했대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가지고 8억을 부당이익을 챙겼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얘는 쩐주가 아니라 공범이에요. 공범. 그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체포를 실패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체포영장 없이 바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특검은 3개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실패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도 체포 없이 뭐 기소를 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검 셋 중에 하나는 성공을 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진술을 거부해도 수위 있고 끌고 나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지금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 없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조은석 특검은 바로 조은석 특검도 여러분들 체포영장 청구하면 되거든요. 민중기 특검이 실패했으면 조은석 특검이나 이명현 특검은 반드시 체포해서 안쳐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윤석열과 김건희, 더럽고 추악한 동네 건달도 안 되는 양아치 새끼와 술집 잡부보다도 못한 이런 술집 잡부 마담 역할을 했던 연놈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송두리째 헤쳐먹다가 나락을 보인 거예요. 윤석열을 누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을 누가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동네 건달 양아치만도 못한 새끼, 술집 잡부 마담보다도 못한 년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대통령 놀이를 했던 거예요. 전 국민이 치욕스러운 거예요, 진짜. 저는 김건희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만약에 김건희 영장이 기각되면 저는 바로 특별재판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뭐 3년 만에 드디어 법원에 출석을 했다. 김건희는 16년 만에 법원에 출석한 거예요. 김건희 주가 조작 안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아무도 김건희를 건드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김건희가 특검 수사 며칠 만에 출석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는 1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긴 시간 동안 김건희, 윤석열은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사람들이 검사라는 걸 알아서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고, 그 윤석열을 이용해서 지가 권력까지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제 말 맞죠? 김건희는 특검 수사 3일 만에 법원에 온 게 아니라 16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이 다 아는데도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은 년은 전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면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는 놈들, 나 하나 묻고 싶어요. 조국 사면 반대하는 놈들, 니들 그게 바로 국힘당과 똑같은 새끼들인 거예요. 조국만큼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재명 대통령만큼 조국도 검찰의 희생양이에요.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새끼들은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시키는 새끼들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이면적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해갖고 말도 안 되는 별건 수사로 정경심 교수 4년 때렸고, 그래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겨우 나중에 나왔고, 누가 봐도 정치검사가 벌어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적 수사였어요. 그런 수사에 희생양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집권 말기에 사면하는 게 더 부담되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이 일제히, 조중동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위안부 돈 가로채 갖고 지가 썼다. 말 같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니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대한민국에 이 친일파 새끼들이 벌벌 떨었어요.
위안부 문제를 가장 수십 년 동안 다뤘던 윤미향이 국회의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응을 할까봐 윤미향을 초반부터 죽인 거예요. 저는 윤미향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윤미향은 희생자였어요. 당연히 사면을 해야죠. 조중동 기사 보고 윤미향 욕하고 조국 욕하는 새끼들, 그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응? 안 그래요? 윤미향을 죽여야만 일본의 입장에서 윤미향 같은 정치인이 국회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 강제 노동자, 강제 성노동 피해자들의 문제를 다루면 골치 아프거든요. 윤미향을 파렴치한범으로 만들어야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을 왜 죽이려고 했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권력을 잃을까봐 조국 가족을 멸문지화시킨 거예요. 그런 조국과 윤미향을 욕하고, 언제부터 당신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언제부터 당신들이 진보야? 입으로는 조중동 욕하고 조중동 논리대로 윤미향을 저격하고 조국을 저격하고, 그렇게 살진 맙시다. 응? 왜 피해자들, 희생자들, 그들의 일생을 조중동 논리에 겉으로는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한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왜 내부 총질하냐고.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 빨리 할게요. 예, 이번 사면 명단에는 최강욱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아마 검찰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검찰 개혁의 이해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은 조국 장관 같이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이면, 어차피 9월이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기간이 끝나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끝나요.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쓰기에는 전직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피선거권만 회복되는 것이지 범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최강욱 의원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중용할 뜻이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 중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범죄가 경력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시기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최강욱인 거예요. 응? 검찰은 법사위원장 이춘석, 국힘당은 날렸다고 좋아했다가 추미애 돌아오죠. 추미애 최강욱 조합은 법사위원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치인 법무부 장관. 검찰은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가장 제가 말한 것 중에 속 시원한 게 뭔지 아세요? 검찰 개혁에 저항할 거면 나가라.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면 됩니다. 그냥 검찰개혁에 저항을 해? 평검사 회의를 해? 검사장 회의를 해? 불법이에요 다. 응? 그냥 사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수박들에게 가장 시달리고 힘들어할 때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근거리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정청래와 최강욱이에요. 정청래와 최강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힘들 때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회의를 하고, 거의 정청래 의원실에서 최강욱, 이재명 3명이 항상 모여 있었어요. 정청래 의원실에 이재명, 최강욱 3명이 모여갖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당대표의 출마를 그때 정하고, 이재명 당대표 출마를 정하고, 늘 세 분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에 대항을 했고 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청래 그 다음에 당대표 최강욱 검찰총장 이재명 대통령. 대박이지. 저도 그때 우연히 갔다가 같이 도시락 점심을 먹었는데 저랑 정청래 의원실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같이 도시락 먹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죠? 이재명은 대통령, 정청래는 당대표, 최강욱은 곧 검찰총장. 쟤네들이 봐도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법사위원장 추미애. 기대가 됩니다. 검찰은 아마 최강욱 의원이 전 의원님이 검찰총장이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옷 벗을 새끼 많아요. 왜 최강욱 검찰총장이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강욱 검찰총장이 중요한 이유는 친윤 검사의 면면을 다 알아. 숨어있는 친윤 검사 새끼들을 다 알아. 그치? 생각해봐. 검찰들이 친윤 아닌 척하면서 최강욱은 지난 시절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최강욱은 다 알아. 최강욱은 다 알아.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강단있거든 최강욱 의원님이. 저는 서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뭐 참 복있는 대통령 같아요. 왜 복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냐면 요거만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칠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차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안희정 날아가고 박원순 시장 날아가고 차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만 잘하시면 잘하고 있고 김민석이 보이고 최강욱이 보이고 저는 그래요. 김경수 날아가고 박원순 시장 날아가고 문재인 정권 때는 불안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결국은 모셔갖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죠. 오죽하면 유시민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처음에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대선 후보의 이름은 올라갔지만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 안 봐도 대한민국 5년 집권하면서 가장 막판의 지지율이 높을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민주지정에 우리가 지금은 차기를 논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이제 2달 됐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나만 잘하면 내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최강욱이 검찰총장 가면 검찰들은 시겁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박은정과 최강욱 두 명이 하마평이 있어요. 지금 박은정, 최강욱 지금 하마평에 박은정과 최강욱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동시에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민주당과 통합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례대표나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고.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낮에 공부 많이 했죠. 사실 어제 하려고 그러다가 어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방송을 못했는데 오늘 낮방송 여러분들 어땠어요? 오늘 낮방송 여러분들 오랜만에 낮에 만나 뵈서 즐거웠고요. 혹시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랐고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면 저녁 방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10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청래가 너무 설치고 다닌다,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정청래가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놈들은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여서 오늘 이제 휴가 복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알고나 떠들어라. 우리 대통령께서 휴가였어요. 휴가여갖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선이 가는 것이고, 쉬는 동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고 떠들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휴가 마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쉬어도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쌓이죠.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돼요. 8월 7일까지 이제 사면위원회에서 법무부와 얘기를 하고 했으면, 일단은 대통령이 결정을, 그러니까 사면한다 말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국무회의라고 들어보셨죠? 그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날 열려요. 매주 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안 계실 때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시면 바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조국 장관님,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 윤미향, 그 다음에 뭐 여러 정치인들 사면에 관해서 결단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좀 시끄러운 양도소득세 문제랑 그 주식 그 10억 대주주 요건,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죠. 그런 것들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휴가를 복귀하면 여러분들 주말에 뭘 하냐면요, 대부분 현안에 대해서 이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아요. 이런 일 다음 주에 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시고 이제 복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ENC에 대해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 산재에 대해서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호남에 그 당대표 되신 이후에 2번이나 지금 일주일 만에 호남행을 2번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정청래 까기에 몰두하는 하바리들과 갈라치기들이 정청래 벌써부터 자기 정치한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청래 의원님을 뭐 개인적 친분을 떠나서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호남을 민주당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늘 선거 때만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공감하시죠? 선거 때는 민주주의의 심장 그러면서 줄기차게 호남을 찾아요.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남을 찾아가지 않아요. 응? 저는 근데 정청래 의원님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선거가 당대표가 됐어도 자기는 호남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2번이나 찾아간 거예요. 저는 늘 호남은 역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늘 선거 때만 이용당하고, 제가 가끔 광주를 내려가 보면 정말 아직도 그렇게 민주정권 벌써부터 4번째 정권이 탄생했는데도 호남은 아직도 낙후돼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호남에 광주에 찾아가서 광주의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했었나? 정말 민주당은 답해야 된다. 늘 선거 때만 호남 찾고. 그래서 저는 잘한 행보라고 생각하지, 개인적인 정치 행보? 이게 왜 개인적입니까? 당대표로서 호남을 챙기는 게 왜 개인적 정치 야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힘당은 줄기차게 TK의 민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심장인 호남, 5.18 정신,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호남은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얼마나 아픈 지역입니까? 민주주의 그래서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번에 호남 그 최고위 회의를 현장 최고위를 했는데 여기에 호남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뭐 각자 변명은 있겠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양부남이랑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이거 이면에 얘기를 해줄게요. 김원희 이런 애들은 안 와요. 그 참석한 사람들은 양부남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호남에서 여러분들 지난 총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호남의 공천권을 싸그리 가져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의원을 중심으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지금의 현직 국회의원들과 거의 기싸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양부남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사실 그 지역을 사수했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이에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연관된 호남의 정치인들, 자기네가 밀었던 박찬대가 당대표가 안 됐다고 정청래 당대표가 내려오는데도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응? 대표적인 게 이계호, 김원희,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안 왔어요. 정진욱. 왜 정청래 의원님이 다 어디 갔냐라고 하면서 한마디 했는지 아시겠죠? 전당대회 끝났는데도 아직도 자기네가 밀던 박찬대 안 됐다 그러면서 정청래 쌩깐 거예요. 기강 잡아야죠. 응? 가족 여행을 가서 못 왔다. 어디 행사에 가서 못 왔다. 이런 개소리들 했어요. 민주당 소속 광주 의원은 8명입니다. 전남은 10명입니다. 총 18명의 의원들인데 여기서 참석한 사람은 양부남, 주철현 의원 외에 권양엽, 김문수, 문금주, 박지원, 서삼석, 신정훈 1명, 2명, 셋, 다섯, 여섯, 일곱, 8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이런 이면의 얘기들을 아셔야 돼요. 아직도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뒤끝으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당원과의 토론회를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중계를 좀 해드렸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의원 17표는 위원이다. 당원 1표, 대의원 1표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대의원은 뭐라고 17표를 주고 우리가 뭐 그 사람들과 뭐 그 사람들보다 뭐 못해갖고 우리는 한 표입니까? 이거는 당원 1표제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선거 때만 찾는 호남, 광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광주가 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선거 여건에서도 늘 우리가 해볼 만한 선거이기 때문에 광주에 노력을 많이 하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왜 광주 갔다고 난리쳐. 그것도 민주당 안에 미친놈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란 수계와 함께 공동정범들이 계속 구속을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있고 구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구속 적부심 심사를 신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민도 구속 적부심 심사했다가 기각됐고 여기에 이종호도 구속 적부심 심사를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법원의 형태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구속돼야 될 놈들인데 법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떤 이상한 소리냐? 이종호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냐? 이런 개소리 합니다. 이종호는 누가 봐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특검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선수였던 이종호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뻔한 거를 지금 법원에서 수사 대상인지 말해라 라고 개소리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범 미꾸라지들이 맨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고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1일, 12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법원이 특별히 어떤 그 경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11일 날은 내란수계 재판이 있고요. 12일 날은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자 구속영장 심사가 있죠. 그래서 서초동은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1일 날 추자판 건달 양아치 새끼 재판이 있고요. 술집 개 잡부 마담 샹 구속 적부심 심사가 있어서 김건희 여자 때문에 서초동이 경비를 강화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몇 개 좀 짚어줄게요. 김계리, 저는 김계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CCTV 공개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어요. 법원에다가 청구했어요.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 자충수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특검은 윤석열이가 얼마나 추하게 바닥에 누워갖고 개 연병 발광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도 인권이라는 개소리들을 하니까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진의 변호사인 김계리가 공개하라. 특검은 당연히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응? 당연히 김계리 윤석열 체포가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공개하라. 당연히 김계리 이게 얘 변호사 맞아요? 땡큐죠.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지금 이런 개소리들을 해요. 윤석열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잡범 취급했다. 맞아요. 김계리 씨 말 잘했어요. 윤석열은 잡범이 아닙니다. 국기를 문란시켰고 전 국민들을 담보로 북한과의 전쟁을 하려고 그랬던 매우 위험한 내란 수괴이자 반란자예요. 그쵸? 국민의 반란을 했던 놈이에요. 잡범은 아니죠. 맞아요. 잡범은 아닙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잡범보다도 못합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급한 정상적인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놓고 여러분들 이런 예전 같았으면 얘는 그냥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영모를 꾀한 거죠. 근데 이런 여기저기서 윤석열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론들이나 조중동이나 이런 대한민국의 이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법이에요. 법. 위법한 행위를 하고 법 위에 군림하던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자기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도 망각을 하고 홍준표가 오늘 제대로 얘기했죠. 응? 홍준표가 제대로 얘기했죠. 지는 최순실 수갑 채우고 양쪽 끌고 나오더니 이제는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합법적이다. 전혀 불법이 없다. 당연히 여러분들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끌고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놈이 나쁜 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가 뭔데 체포하라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어요. 법을 무시하는 거는 윤석열이 아니에요. 특검이 아니에요. 윤석열이에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응? 그 다음에
지금 서부지법 난동 배우 정광훈 목사랑 정광훈 빤스랑 전 빤스랑 7명을 출국 금지시켰어요, 경찰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서부지법 난동을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냐? 특검의 정광훈의 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특검 사건에는 정광훈의 서부지법 난동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지금 잘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특검이 정광훈은 놔주나가 아니라 특검 사건의 항목에 정광훈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출국 금지시키고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경찰의 몫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신 하나 조금 달아드릴게요. 도란프랑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로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거의 예견돼 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안보 분야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첫째, 이제 주한미군 방위부 문제,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미군 무기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구입,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냐면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을 감축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연 주한미군 감축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권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란프랑 푸틴이 15일날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도란프랑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15일날 만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나진 않겠죠. 도란프랑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둘이 만나서 뭐 회 먹으려고 만나겠습니까? 골프를 치려고 만나겠습니까? 딴 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쓸데없는 소모전이다라고 생각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합의를 할 예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못한 걸 좀 이어서 가면, 여기저기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비판하는 인간들 중에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를 갖고 여기저기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는 혼자 강한 척한다, 강경 노선으로 간다, 뭐 이렇게 당은 강경한데 대통령실은 통합이다 라고 하면서 엇박자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니들이 그러니까 정치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 새끼들이야.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전략적 분업입니다.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전략적 분업. 대통령은 통합의 메시지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은 내란 정당 해산과 내란 척결, 그리고 여기저기서 개혁을 앞장서고, 대통령실에서 개혁을 주도적으로 하면 타겟이 대통령실이 두드러 맞겠죠. 이해가 가시죠?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타겟이 조국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때도 만약에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수박이 많아서 개혁의 진도가 나가지가 않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대통령실의 조국 장관이 됐던 거예요. 검찰개혁의 그 선봉장이었던. 지금 어때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먹거리, 민생, 안보, 경제 챙기는 게 확연히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돼 있고, 야당, 그러니까 당정이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정부와 민주당이 딱 분리가 돼서 전략적 분업으로 보이잖아요. 민주당은 총알을 맞고 민주당은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뚫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대통령실은 당의 문제다, 이거는 당의 문제니까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선을 긋고, 부담스러운 건 선을 긋고
그건 민주당의 일이다.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예전에 윤석열이나 국힘당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수직 관계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명이 떨어지면 국힘당이 움직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뭐 공천 개입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응? 지금 이제는 어때요? 대통령은 먹거리, 안보, 경제, 민생 올인하는 모습, 민주당은 개혁, 내란 척결 올인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조중동이나 이쪽에서도 공격하려고 그래도 민주당과 정청래를 공격을 하지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이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불협화음이 아니라 이거는 전략적 분업으로 해석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좀 알고나 씹어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 왜 그러면 정청래를 까고 민주당을 까냐? 우리 안에 있는 갈라치기 새끼들이나 조중동에서 이재명을 빗대서 민주당을 까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 민주당의 속도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속도전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준다. 이거는 조중동의 시각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건데 전혀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개혁을 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대신해 주니까 부담이 아니라 속으로는 박수를 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고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대해서 속도전으로 하고 근데 이거를 민주당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국힘당이나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이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정청래를 때린다 그래서 정청래가 물러서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 오히려 제가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제가 분석을 하고 지켜보면 저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민주당의 속도전, 이 개혁의 속도전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역풍은 없었어요. 늘 역풍은 민심의 역풍은요. 권력을 줬을 때 행사하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 거예요. 개혁을 하면 민심의 역풍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있겠죠.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역풍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득권들과 손을 잡고 윈윈했던 새끼들이 민주당의 수박이라는 새끼들입니다.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 없으니까 민심의 역풍이 아니라 민심은 개혁을 할 때 개혁은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바라는 고통이 결국 민주당의 역풍이라는 애들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검찰 언론 사법개혁의 날짜를 추석 전이라는 날짜를 딱 못 박으면서 하냐? 왜 정청래 의원님이 개혁 의지가 강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정청래는 정치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가 박찬대 의원님을 과소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박찬대 의원님은 2016년에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아직 10년도 안 되신 분이에요. 정청래는 2002년 노사모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정청래가 왜 개혁의 입법에 속도전을 내냐?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 우리당의 4대 개혁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입, 사학법 개정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좌초됐는지를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의 초선이었던 정청래와 지금의 민주당의 개혁 세력들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개혁은 늦추고 주변에 수정을 하고 좌초하면 안 된다. 개혁은 정광석과 같이 밀어붙여야지만 성공하는 것이고 그 개혁의 평가는 국민들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 개혁,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들이 왜 좌초됐나? 민주당의 협조가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 안에서도 찬반이 나눠졌고, 조중동의 일방적인 공격을 맞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님이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국힘당과는 손도 안 잡냐? 개혁의 주체와 손을 잡고 협치할 일이 있습니까? 2002년 노무현 정부 이후에 왜 개혁을 실패했나 우리가 되짚어보면, 개혁의 대상들에게 협치와 손을 잡자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개혁이 좌초됐죠. 제 말 기억나세요? 이해하십니까? 왜 정청래는 국힘당을 패싱시키냐? 개혁의 주체니까. 개혁의 대상이니까. 개혁의 대상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개혁을 합니까? 개혁의 대상들과는 절대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국힘당을 패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다시 50억으로 그러니까 다시 복귀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양상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 짚어주는 역할을 할게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다 자르고 우리가 지금 물갈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KBS 사장 바꿔야 됩니다. 이 박장범이 윤석열에게 아부 떨다가 앵커했다가 갑자기 사장된 박장범이 있죠. 용산에서 주접 떨던 새끼. 이게 방송법이 통과됐죠. 방송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KBS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에 의해서 박장범위는 빨리 날리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장도 빨리 날려야 됩니다. 지금 개국본 김학현 이사와 지금 개국본이 지금 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고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국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저기서 이제 독립기념관장 물러나라는 목소리들이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8.15를 앞두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새끼가 지금 앉아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 안 되죠, 여러분들. 독립기념관장이 지금 뉴라이트 새끼예요.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반드시 개국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의 독립기념관장 교체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독립기념관장은 날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짚어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홍전시장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홍준표 시장이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 많이 뭐 엉뚱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왜 여러분들 탈당을 하고 홍준표가 저렇게 윤석열을 씹어대고 국힘당에게 저주를 퍼붓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홍준표는요, 결국은 권난동이나 윤석열 이런 검찰 세력들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뒤끝 장렬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까놓고 얘기하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홍준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0.73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솔직히 그때는 정부 심판론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가 계속 이렇게 탈당까지 하고 윤석열을 저격을 하는 것은, 홍준표는 자기는 대통령의 기회를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 때문에 2번이나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기회는 윤석열과 권난동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놓친 거죠. 그때는 윤석열이를 끌어들인 거는 친윤, 권선동, 장제원 이런 윤환홍, 이철규 이런 새끼들에 대한 계속 저격을 하는 것이고, 요즘은 왜 윤석열을 저격하냐?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다 그래서 협조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쉴드를 쳐줬어. 홍준표는. 나름 홍준표는 3년 동안 윤석열을 쉴드를 쳐줬는데 끝까지 이번 대선 후보에서도 오히려 또 뒤통수를 친 거지. 이해를 하십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에게 2번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그렇게 자기가 감싸주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친윤 세력들에게 홍준표를 도와라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느닷없이 친윤 세력들이 그 낙타 누구야? 그 총리 낙타 그 새끼 누구야? 아, 이름도 한덕수를 밀면서 홍준표가 기가 막힌 거죠. 응?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끝까지 내 뒤통수를 쳤다라고 생각하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나 한동훈 한 세트고, 윤석열 한동훈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친윤 세력들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홍준표의 분노의 시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시면 친윤, 권선동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은 20대 대선에 분노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취임을 하고 나서는 홍준표가 윤석열과 오히려 다음을 노리고 했는데 윤석열마저도 이번에 또 뒤통수 쳤다지.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만약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을 거예요. 내란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홍준표는 만약에 이번 대선 후보가 됐으면 당을 바꾸려고 했어요. 자기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더라도 당대표 자리를 꿰차고 그 다음에 친윤 세력 몰아내고 그 다음을 노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중간 경선 과정에서 날아가면서 이 정당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가버린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홍준표에 대해서 이상하게 저는 홍준표가 밉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홍준표는 욕먹을 짓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국힘당에서는 홍준표가 그나마 가장 대화가 되는 놈 같아요. 그러면서 홍준표가 왜 탈당을 했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보면 쉽게 탈당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홍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전 나중에 홍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홍준표랑 사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홍준표는 일부러 탈당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홍준표는 사실 정치를 잘못 시작했어요. 그때 김영삼을 선택하냐 김대중을 선택하냐 그 기로에 있었는데, 저는 홍준표가 국힘당 가갖고 저렇게 썩어 빠졌지 민주당에 있었으면 괜찮은 정치인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국힘당 가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양아치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홍준표도 통합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친윤 세력들과 국힘당 망해라, 정당 해산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아예 국힘당과는 이제 절연을 했고, 홍준표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주변에서 얼씬은 거릴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죠. 국힘당 야, 이게 뭐하는 전당대회에 전환길이가, 국힘당 전당대회에 전환길이가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어제 이게 내 눈이 맞나? 여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얘가 여기 앞에 차고 있는 게 뭐냐면 프레스라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 기자 출입을 해갖고 들어와갖고 국힘당 후보들 연설하는데 배신자 구호를 외치고
한마디로 난동을 부렸어요. 난동. 난동을 부리고 진짜 이거 보면 나는 이게 뭐하는 짓들이지 쟤네들? 응? 제가 왜 여러분들 전환길에게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쳤냐? 전당대회를 하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전당대회였어요. 어디에서 했냐? TK에서 했잖아. 응? TK는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심장이잖아. 국힘당 심장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 후보자들이 연설을 하고 그랬으면요, 모든 일면 기사에는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 내용이 실려야 돼요. 그쵸? 그렇잖아. TK 보수의 심장에서 조경태는 뭐라 그랬고, 찰스는 뭐라 그랬고, 장동혁이는 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김문수는 뭐라 그랬고,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제 모든 TK 전당대회의 뉴스가 뭐냐? 전환길이 주인공이야. 전환길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망한 거지, 한마디로. 전환길이가 TK 전당대회의 주인공이 돼버리니 내가 브라보를 안 외치겠습니까? 응? 거기에 전당대회 난동을 부렸고 고성의 몸싸움까지 하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한동훈계 김근시 후보 연설하는데 배신자 구호를 하면서 이게 제1야당이라는 새끼들이 현주소예요. 응? 국힘당 얼마나 지내가 봐도 민망했는지 전환길 전대 출입금지. 국힘당은 전환길 전대 출입금지라고 하는데 유력한 후보인 김문수, 이번에 김문수가 거의 될 확률이 많아요. 김문수와 장동혁은 거기 가서 면접 보고 있고. 응?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폭삭 망할 각인 거야. 응? 그냥 놔둬도 자기네끼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전환길이야. 얼마나 당을 지가 지 거라고 생각했으면 전당대회 가서 이지랄을 떠냐고. 진짜 미친 거죠. 응? 근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남일 같지가 않았냐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양상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홈은 야유를 퍼붓고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축사 메시지가 나오면 욕을 하고 문재인 탈당하라고 외치는 일부 현장 유튜버들과 갈라치기 새끼들이 노골적으로 박찬대 의원을 밀었죠. 이번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런 갈라치기 유튜버들이나 현장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는 전당대회가 될 뻔했어요. 민주당은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죠? 이번에 만약에 그런 하바리 새끼들이나 현장 유튜버들 일부가 정청래를 수박머리를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박찬대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도 유튜버들 눈치나 보는 그런 정치인들 행보나 전당대회가 될 뻔했는데 역시 민주당은 국힘당과는 다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심층분석 특검 얘기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한동 얘기부터 할까요?